자, 이번 시간에는 그쵸 바로 1의 4단원 수필 작품인 화단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수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들어가면은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되겠죠. 이번에 뭐 2, 3부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 문제집에서 문제를 풀어도 마찬가지지만 꼭 등장하는 문제들이 있죠. 보면은 항상 지문 내놓고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보잖아. 그치? 이게 바로 그 글의 갈래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신에서도 굉장히 단골로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자, 일단 수필의 개념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그렇죠? 깨달음이나 감정을 표현한 글을 우리는 수필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거죠. 바로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일을 쓴다는 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필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면 자, 바로 첫 번째가 사실성입니다. 이게 모든 문학과 가장 차이 나는 점이에요, 수필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곡이나 시나리오, 소설 같은 것들은 어쨌든 허구의 이야기거든요. 작가가 꾸며서 쓴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시는 솔직히 관계가 없어요. 직접 경험한 일도 상관이 없고 꾸며낸 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수필은 무조건 바로 뭐다?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일을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실성이 바로 다른 문학 작품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쵸, 바로 신변 잡기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신변, 우리 몸 신자에 주변 할 때 변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몸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 하다 할 때 잡자와 일기자를 써요. 그래서 잡다 하는 일 모든 것이 글의 소재가 된다라고 해서 신변 잡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주변의 모든 일이 글의 소재가 된다는 거죠. 우리 친구가 집에 가다가 개똥을 밟았어. 그래서 뭔가를 깨달았어. 그럼 그것도 수필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쵸? 자, 바로, 무형식의 형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필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형식이 없어요. 자,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그렇죠? 쓴 글을 수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아예 형식이 없는 건 아니고 알겠죠? 내가 편지글의 형식으로 쓰고 싶으면 편지글의 형식으로 내가 일기의 형식으로 쓰고 싶으면 일기 형식으로 기행문처럼 쓰고 싶으면 기행문의 형식으로 독후감처럼 쓰고 싶으면 독서감상문의 형식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형식을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걸 우리는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수필이라고 이름 자체가 바로 뭐냐면 따를 숫자의 부필자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바로 이 무형식의 형식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수필의 이름의 유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굉장히 개성적이죠. 소재도 내 맘대로, 형식도 내 맘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그러한 글이 바로 수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물론 뭐 그 다음에 뭐 유머와 위트의 글이다 뭐 이런 특징들도 있기는 해요. 네, 그런 건 간단하게 넘어가고, 자, 세 번째 바로 수필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물론 여기까지 심화된 내용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수필은 크게, 자, 요거는 표로 그릴 거니까 다 보고 쓰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수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비교적 가벼운 경자를 써서 가벼운 수필을 우리는 경수필이라고 하고, 그 다음 무거운 수필, 무거울 중자를 써서 비교적 무거운 수필을 중수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무엇이 가볍고 무엇이 무거우냐? 그거는 바로 첫 번째 글의 소재에서 차이가 나요. 알겠죠? 그래서 경수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신변, 잡기적인 그러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겪는 일들 이런 것들이 소재가 많이 돼요.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중수필은 바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가 작품의 소재예요. 그러니까 주제의 무게가 다르잖아. 얘는 일상에서 겪는 일이니까 비교적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지만 얘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뭔가 좀 무거운 느낌이 들잖아. 그렇지? 그래서 경수필, 중수필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이 소재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경수필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형식의 형식, 정해진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쓰는 게 수필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경수필입니다. 중수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논설문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글만 보면 이게 중수필인지 논설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글도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글쓴이를 보게 되면, 자, 경수필 같은 경우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비전문적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일기 많이 썼잖아. 그 일기도 하나의 수필이거든요. 그래서 경수필 같은 경우 굉장히 비전문적인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지만 중수필 같은 경우는 전문가만 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경수필과 중수필의 예를 좀 들어보면, 경수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편지, 일기, 독후가, 기행문 이런 것들이 되죠. 반면에 중수필은 사설, 칼럼, 평론 이런 것 등이 중수필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 적어놓도록 합시다. 오, 그래도 글씨를 되게 이쁘게 쓰는데 남학생 치고, 어? 가끔씩 남자애들 보면은 막 글씨를 해석해야 돼, 해독해야 되는 경우도 많던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화단이라고 하는 작품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 글의 갈래는 바로 수필. 그 중에서도 일상의 경험을 담은 경수필입니다. 알겠죠? 자, 성격은 바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교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는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글의 소재는 제목 그대로 화단이 작품의 소재가 되는 거죠. 자, 주제는 바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리고 특징은 첫 번째로 자, 예스러운 어투. 그렇죠?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죠. 개 같은 성격 아니에요. 알겠지? 자, 두 번째. 그쵸? 자, 의태어를 활용을 합니다. 의태어는 뭡니까? 대상의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죠. 그래서 의태어를 활용을 해서 바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주죠. 보다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대상 간의 대비를 사용을 하죠. 대조되는 두 대상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삶의 태도에 대한, 그렇죠? 인식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 자, 결국 고등학교 선지는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느냐. 그래서 한 선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두 개의 연결이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묻는 게 고등학교 선지 특징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각각이 어떤 것과 연결이 되는가 하는 걸 잘 파악을 해둬야 됩니다. 알겠죠? 다 적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화단 작품 처음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찰찰하신, 그죠? 지나치게 꼼꼼하고 자세한 노주인이, 자, 노주인 밑줄 칩시다. 자, 그래서 노주인이 바로 지금 글쓴이가 관찰하고 있는 관찰 대상이 되죠. 자, 그래서 찰찰하신 노주인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준다, 거름을 준다, 손아들을 데리고 손자들을 데리고 일삼아 공을 들이건만은 이러한 간호만으로는 병들어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러한 간호 밑줄 칩시다. 자, 이 간호는 누가 해주는 거야 지금? 누가 해주는 간호야? 내가? 지금 아침 저녁으로 물 주고 거름 주고 이런 사람들은 누구야? 하고 있는 사람이. 그치, 노주인이 지금 이러한 그 뭡니까 간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화단을 소생시키기 위한 노주인의 인위적인 노력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간호만으로는 병들어가는 화단을, 자, 화단 네모 칩시다.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주요 소재, 중심 소재가 되는 거죠. 자, 화단을 어찌하지 못하였다. 그 벌벌하고 탐스럽던 수국과 옥장화의 넓은 잎사귀가
모두 누릇누릇하게 뜨기 시작하고 불에 데인 것처럼 부풀면서 말라들었다. 자, 빗물 동그라미 칩시다. 자, 여기서 이 빗물은 어디서 내리는 거야? 그치, 바로 빗물은 바로 자연적인 것이라는 거죠. 자연에서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수돗물 세모 칩시다. 자, 수돗물은 누가 만든 거야? 그치, 그러면 수돗물은 바로 뭐다? 인위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다? 그렇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노주인은 어떻게 인식한다? 처음에는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일 텐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한 겁니까? 노주인은 처음에는 자연적인 것이나 인위적인 것이나 똑같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물을 주고 날 때마다 하단에서 어정거릴 때마다 노인은 잠옷 섭섭해하였다. 비가 왔다. 소나기라도 한 줄기 쏟아졌으면 하던 비가 사흘이나 순조로 내리어 화분마다 맑은 물이 가득가득 고이었다. 노인은 비가 개인 화단 앞을 거닐며 몇 번이나 혼자 수군거렸다. 그저 하늘물이라야 억조 창생이 다 비를 맞아야 밑줄치자. 그저 하늘물이라야 억조 창생이 다 비를 맞아야 밑줄 쳤습니까? 그죠? 즉 바로 뭐다? 처음에 수돗물을 줄 때는 식물들이 제대로 자라더라 못 자라더라? 그렇죠, 못 자란 거야.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비를 맞았더니 뭡니까? 화단의 식물들이 어떻게 굉장히 잘 자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드러나는 게 바로 뭐다? 자연의 힘에 대한 노인의 깨달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자, 여기서 원래 억조 창생은 그 수많은 백성을 가리키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식물들, 이제 백성에 비유를 한 겁니다. 즉, 바로 뭐다? 사실은 식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건 어떻게? 자연적인 것에서 이제 그것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라는 깨달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봅시다. 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던 풀 잎사귀들이 기적과 같이 소생하였다. 노랗게 뜸이 들었던 수국잎들이 시커멓게 약이 오르고 나오기도 전에 옴츠러지던 꽃봉오리들이 부르튼 듯 탐스럽게 열리었다. 노인은 기특하게 여기어 잎사귀를 들여다보며 어루만지었다. 자, 원래 서화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화초를 끔찍히 사랑하는 노인이라 가만히 보면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다. 밑줄 치자.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다. 이게 바로 노인이 화초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바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가꾸는 것을 중요시하게 뒀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중에도 석류나무 같은 것은 철사를 사다 층층이 태를 두르고 격가지 색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그렇죠? 휘어 붙이기도 하여 4층 나무도 되고 5층으로 된 나무도 있다. 장미는 홍해문 같이 틀어 올린 것도 있고, 복숭아 나무는 무슨 비방으로 기른 것인지 키가 한 자도 못 되는 어린 나무에 열매가 도닥도닥 맺히었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석류나무 같은 것은 찾았습니까? 그렇죠? 석류나무. 그 중에도 석류나무 같은 것은 할 때 석류나무 찾았죠? 여기서부터 방금 읽었던 바로 뭡니까? 열매가 도닥도닥 맺히었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도닥도닥 맺히었다까지 꺽쇠로 표시했어요? 열매가 도닥도닥 맺히었다. 꺽쇠로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의태어를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의태어를 활용해서 어떻게? 바로 노인이 가꾼, 그렇죠? 화초의 인위적인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노인은 가끔 안수님들까지 사랑마당으로 청하여 이것들을 구경시켰다. 구경하는 사람마다 희한해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노주인의 제공을 취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그 4층나무, 5층나무의 석류보다도 나의 눈에는 오히려 한편 구석 응달 밑에서 주인의 일고지혜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소나 몇 배 더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봉선화 동그라미 칩시다. 그렇죠? 자, 이 봉선화는 바로 이 노주인이 인위적으로 가꾼 거야, 안 가꾼 거야? 안 가꾼 거지. 그렇지? 주변에서 그냥 잡초처럼 자라는 것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봉선화는 바로 뭐다? 바로 인위적으로 가공하지 않아. 그쵸? 본성을 실현한 자연물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글쓴이는 바로 뭐다? 노주인이 인위적으로 가꾸었던 석류나무나 아니면 뭐 복숭아나무나 뭐 장미나 이런 것들보다는 봉숭아, 인위적이지 않은 봉숭아가 훨씬 더 어때?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작곡세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나의 눈에는 오히려부터 찾았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방금 읽었던 몇 배 더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까지 꼭세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 드러나는 게 바로 글쓴이의 가치관이 드러나죠. 바로 글쓴이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더 아름답다고 인식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오히려 바로 뭐다? 어떻게 보면 옆에서 위에서는 바로 뭐야? 그 노주인의 제공을 취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자기 눈에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기른 것들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저 화단 구석에서 잡초처럼 무성히 자라고 있는 인위적이지 않은 봉선화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무럭무럭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뽑고 나가려는 가지가 그만 가위에 잘리고 철사에 묶여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괴로운 꼴이다.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 미치시다.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인위적으로 가꾸는 게 보기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죠. 그렇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화단을 가꾸는 것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기형아 뭐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 알겠지? 자, 노인은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나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불육해를 느낄 뿐이었다. 자연은 신이다. 이름 없는 한 폭이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졸작, 그러한 미완품이 있을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바로 서리법이죠. 있을까? 옆에다가 가로 열고 서리법이라고 써놓읍시다. 서리법이라고 하는 건 답을 정해놓은 물음, 쉽게 말해서 답정너입니다. 알겠죠? 즉 바로 뭐다? 신은 완벽하니까 모든 걸 인간이 더 손을 대야 될 정도로 완벽하지 않은 걸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손을 댈 필요가 있다 없다? 그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리법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인위적으로 자란 화단에 있는 여러 그 나무들과 반면에 그 화단 한 구석에서 잡초처럼 자연스럽게 무성이 자란 봉송화꽃의 모습을 서로 대조함으로써 인위적인 것에 대한 그런 뭡니까? 그 글쓴이의 그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현대인들에게는 인위적인 그러한 모습을 비판하는 작품이 바로 이 박태준의 화단이라는 수필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여기 이 작품에 함께 실려 있는 이 문제에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라고 하는 시입니다. 알겠죠?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자, 형식에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썼기 때문에 자유시이고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는 시이기 때문에 서정시입니다. 알겠죠? 자, 성격은 화단과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죠. 비판적이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시어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상징적입니다. 자, 소재는 바로 광화문에 서 있는 나무들이죠. 자, 주제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자, 특징은 첫 번째로 일상적 소재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플러스 현실을 비판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다양한 수사법, 시에 쓰이는 표현법을 우리는 수사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 중에서도 이 작품에서는 바로 역설, 다음 도치, 그 다음에 의인 등 그래서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 적었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 한겨울에 이제 글쓴이가 광화문에 나갔다가 거기에 서 있는 나무들의 모습을 보고 느낀 점을 시로 쓴 겁니다. 알겠죠? 혹시 그 겨울에 뭐 한 12월 달, 11월 말 이쯤에 광화문이나 명동 이런 데 가본 적 있어? 가니까 어때? 온 거리가. 그치? 번쩍번쩍 전구가 막 달려있잖아. 그치?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쓴 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살펴봅시다. 자,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밑줄 치자.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정상적이야, 비정상적이야? 그치. 바로 첫 번째 행에서는 바로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겨울 저물녘 광화문 내거리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즉 맨몸으로 돌아갔다는 거는 나뭇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다는 거죠. 그쪽에서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켠다. 밑줄 치자. 일제히 불을 켠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다? 밤에도 어두워지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바로 뭡니까? 일제히 불을 켠다 나뭇가지에 원래 올바른 문장은 어떻게 해야 돼? 나뭇가지에 일제히 불을 켠다 해야 되잖아. 그렇지? 바로 문장의 순서, 어순을 바꿔줬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도치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어순을 바꿈으로써 뒤에 내용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일제히 불을 켠다 나뭇가지에 수만 개의 꼬마 정부들이 둘러붙어 있다. 자, 꼬마 정부 세모 칩시다. 그렇죠? 이 꼬마 정부는 바로 현대 문명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만 개의 꼬마 정부들이 들러붙어 있다. 불현듯 불꽃나무 하며 손뼉을 칠 뻔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뭐야?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불꽃나무하고 손뼉을 치고 감탄을 할 뻔했다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어둠도 이제 병균 같은 것일까? 자, 어둠 네모 칩시다. 자, 원래 어둠은 우리는 밤에 원래는 뭐 해야 돼? 자야지, 그렇지? 바로 어둠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바로 뭐다? 그 생물이 살아가는데 휴식을 취하는, 그렇죠? 다음 날에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둠은 원래는 바로 뭐다? 휴식과 안식의 시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화자는 뭐다? 사람들이 지금 요즘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죠? 그래서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 밑줄 시작.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 밑줄 쳤습니까? 바로 이거는 뭐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횡포라는 거죠. 자, 내륙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이순신 동상이겠죠.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해군 장군의 동상도부터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까지. 자, 동상이 잠들고 문화회관이 두 눈을 뜨고 있대. 자, 그러면 얘네들 지금 뭐처럼 표현한 거야? 그치, 바로 여기서는 의인법이 사용이 되었죠. 혹은 의인화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바로 뭐다? 현대 문명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이 밤에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영록소를 벌인 겨울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광화문은 광화문, 그죠? 빛광자에 될화자를 쓴다. 그렇지? 자, 밑줄 시작. 광화문은 광화문. 자, 여기서는 지금 읽은 방법은 똑같지만 사실 쓰인 한자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볼 수가 있죠. 원래는 이제 말장난으로 보지만 여기서는 바로 뭐다? 광화문의 모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동음이어를 사용해서 의미를 변화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광화문은 바로 뭐다? 빛을 발하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밤에도 환한 광화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있다.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자, 밑줄 시작.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즉 여기서는 바로 뭐다? 비정상적인, 그렇죠? 상황으로 인해, 그렇죠? 안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비단 자연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들도 이로 인해서 자신들이 만든 문명에 의해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학교 교과서에도 이제 가끔씩 나오는 바로 빛공해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시로 표현을 한 거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행에 보면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이게 일종의 역설적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옆에다 역설이라고 하나 적어놓도록 합시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1단원이 이제 다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문학이 이제 3회 1단원에 윤동주의 이제 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오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좀 풀다가 마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길도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그렇죠? 형식에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쓴 시이기 때문에 자유시이고,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노래했기 때문에 서정시입니다. 자, 성격은 성찰적, 자기를 반성하는 시이고, 그 다음 고백적이고, 자신의 마음속 말을 고백하듯이 하는 시이고, 그 다음 의지적, 바로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시입니다. 자, 글의 소재는 길이죠. 자, 작품의 주제는 바로 본질적, 자아 회복을 향한 의지가 됩니다. 자, 특징은 첫 번째로 자, 경어체를 사용합니다. 경어체는 높임말이에요. 알겠죠? 경어체를 사용하고 플러스 고백적 어조를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합니다. 주제를 드러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상징적 소재를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시적 화자의 내면 세계를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지금 작가가 누굽니까? 그렇지, 우리는 윤동주는 우리가 진짜 고등학교 내내 심지어 수능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시인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윤동주 작가 이름 밑줄 치고 밑이든 위든 하나 써놓도록 합시다. 자, 윤동주는 자, 일제강점기 저항 시인입니다.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노래했던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윤동주의 시에서 시를 관통하는 무조건 윤동주의 시 하면 꼭 등장하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반성과 성찰, 그 다음에 부끄러움의 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윤동주 시에는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그리고 그 자신의 반성과 성찰의 결과 스스로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윤동주 시인은 굉장히 활발하게 독립운동 활동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의열단이라고 무장 독립단체까지 가입을 해가지고 독립활동을 했었던 시인이에요.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윤동주는 자기가 하는 게 부족하다, 모자라다, 나는 더 해야 된다, 현실에 조금이라도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스스로 채찍질했던 그런 시인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길이라고 하는 시도 마찬가지고 윤동주 시에서 이거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80% 정도 시에 많이 등장하는 건데 바로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사이의 갈등과 화합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현실을 극복하려는 극복 의지를 표현한다는 점은 윤동주 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티브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길이라고 하는 시도 이걸 바탕으로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윤동주 시인은 살아생전에 시집을 한 번도 못 냈어요. 알겠죠? 윤동주 시인은 그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시는 약간 습작처럼 연습장이나 뭐 노트나 이런 데 써놓는 그런 시였거든요.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1945년 초 1월인가 2월인가 그때쯤이었어요. 그때 의열단 그 군자금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마침 집에 제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에 참여하러 집에 왔다가 일본 그 헌병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불과 광복을 한 6, 7개월 앞두고 죽음을 맞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아직 윤동주의 시신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그 731 마루타 부대에 가서 생체 실험에서 죽었다 이런 소문도 있고 한데 아직 안타깝게도 윤동주의 시신도 못 찾은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윤동주가 죽고 나서 이제 이듬해인 1946년 이제 그 윤동주의 가족들이 윤동주가 썼던 시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유고 시집이라고 해서 시인이 죽고 나서 시집을 내고 그 시집의 제목이 바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 거 머리에 넣어두면서 살펴봅시다. 자, 잃어버렸습니다. 자, 밑줄 칩시다. 자, 시를 시작하는데 다짜고짜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시작을 하잖아. 그치?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서술어만으로 한 행을 구성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독자는 뭘 잃어버렸다는 소리지? 하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뭐다? 독자로 하여금 그죠? 화자의 상황에 주목하도록 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즉 바로 뭐다? 화자가 지금 길로 나아간 이유는 바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연을 봅시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잘 비춰줍시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그렇죠? 자, 여기서는 바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돌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돌담만 계속 이어진 그런 길을 지금 화자는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자, 여기서 담 세모 치고 쇠문 세모 칩시다. 그렇죠? 담과 쇠문이 있으니까 나는 담 너머로 갈 수가 있어 없어? 그치? 즉 이 담과 쇠문은 바로 뭐다? 본질적 자아의 회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굳게다가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그렇죠? 화자가 가는 길이 밝다, 어둡다. 그렇죠? 어두운가? 그렇죠? 바로 암울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두 줄 꺽쇠로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바로 시간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동안 화자는 뭘 한다? 자기를 성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기 탐색의 과정을 이렇게 나타내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자, 하늘 네모칩시다. 자, 하늘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느껴지더라? 그렇지,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이 하늘이 바로 뭐다? 자, 성찰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부끄럽게 푸릅니다. 밑줄 칩시다. 자, 이 말은 내 스스로가 어떻다? 부끄럽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이것이 바로 자, 성찰의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성찰해 봤더니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자, 우리가 보통 길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시에서 인생, 삶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근데 그 인생의 길에 풀 한 폭이조차 없대. 그 말은 인생이 굉장히 편하다, 삭막하다. 그치, 삭막하다는 건 밑줄 치자.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 밑줄 칩시다. 자, 이거는 바로 황량한 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시적 화자의 시련, 고통, 그 다음에 삭막한 현실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자, 여기서 담 저쪽에 내 할 때 네모 칩시다. 자, 여기서 나는 지금 이곳에 있는 나야, 저기 있는 나야? 그치, 저기 있는 내가 찾고 있는 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는 바로 이상적 자 혹은 본질적 자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그러면 담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질적 자아가 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내가 사는 것은, 자, 여기서 내가 사는 것은 다만 밑줄 칩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 그렇지? 여기서 나는 바로 뭐다? 현실적 자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여기서는 지금 쉼표를 바로 쉼표를 두 번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시적 화자가 사는 이유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여기서 이 잃은 것이 바로 뭐다? 바로 이상적 자아가 된다는 거죠. 본질적 자아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화자는 바로 뭐다? 길을 더듬으면서 걸어간다는 본질적인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인해서 자기를 반성해 보니까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긴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는 어떻게 끊임없이 이런 자신의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담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윤동주의 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 윤동주의 길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해석을 하기 전에 밑에 하나 적어 놓읍시다. 알겠죠? 자, 바로 문학의 네 범주에 대해서, 즉 문학을 해석하는 네 가지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는 다 보고서 나왔어요.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내용이지만 많이 까먹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반복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문학 작품이 있으려면은, 그렇지? 그 작품을 쓰는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바로 작가. 시면은 시인일 테고, 소설이면은 소설가가 돼야 될 테고, 그렇죠? 수필이면 수필가가 돼야 되겠죠. 어쨌든 작품을 쓰는 작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또 작품이 쓰여지는 시대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작품을 읽는 누구도 있다. 그렇지, 독자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거는 요 네 가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문학 작품은 어쨌든 작가가 하는 게 아니냐. 그럼 그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다른 작품에서는 어떤 걸 표현했는지, 이런 걸 알아야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작가를 통해 작품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을 우리는 표현론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아무리 작가가 작품을 쓰더라도 작품에 쓰여진 시대가 없으면은 일제강점기가 아니면 윤동주가 이런 저항시를 쓸 수 있었겠으며, 그렇지? 군사독재 정권이 아니면은 김수영이나 신동엽 같은 시인들이 그 현실 참여시나 민중시를 쓸 수 있었겠느냐? 아니다. 당연히 우리는 시대를 봐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을 우리는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또 반면에 아니다. 우리가 진짜 명작이라고 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어린 왕자다. 나의 라임 나무, 오렌지 나무 같은 거 생각을 해봐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읽을 때랑 나이가 들어서 읽을 때, 학생일 때 읽을 때랑 어른이 돼서 읽을 때랑 노인이 돼서 읽었을 때 항상 우리에게 다른 느낌을 주지 않느냐. 명작이라고 하는 건 바로 독자에게 주는 영향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는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아니다. 문학도 하나의 예술인데 왜 작가를 신경 쓰고 시대를 신경 쓰고 독자를 신경 써야 되느냐? 오직 우리는 작품 그 자체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절대론적 관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관점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자, 절대론을 제외한 표현론이나 반영론, 표현론 같은 경우는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작품의 외적인 요소도 같이 보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요거 세 개를 묶어서 외재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절대로는 오직 문학 작품 안에서만 의미를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내재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 정리해 놓읍시다. 이 단원에서는 요 내용도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조금 더 남았구나. 근데 필기를 너무 작게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찾아보기 힘들면 안 돼? 네.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알겠지? 지금 여기서 그 글은 바로 윤동주의 길을 비판한 비평문입니다. 알겠죠? 비평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우리가 감상문하고는 좀 달라요. 감상문은 그냥 이제 그 예술 작품을 보고 내가 느낀 점을 쓰는 게 감상문이라면은 비평문은 어느 정도 좀 근거를 가지고 그 예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비평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비평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을 사용해가지고 작품을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떠한 모습을 보고 해석을 했는지,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글을 봅시다. 자, 이 시는 1941년에 지어진 작품이다. 당시 우리 민족은 일제의 탄압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특히 일제는 1941년 무렵부터 우리 민족의 성과 이름을 강제로 일본식으로 고치게 하고 바로 장시개명이었죠. 그 다음 우리 민족이 한글을 사용하고 교육받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그렇죠. 조선어 사용 금지 이런 거죠. 등 민족의 어를 말살하려고 하였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당시 우리 민족은 여기서부터 말살하려고 하였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작품이 그렇죠. 창작될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봅시다. 길에서 밑줄 치자. 풀한 폭이 없는 이 길. 밑줄 쳤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글의 해석을 어떻게? 이 길이란 시구는 밑줄 치자. 이러한 암울한 사회 문화적 상황을 의미까지 밑줄 칩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시구의 의미를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관점이 바로 뭐다? 바로 일종의 반영론적 관점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작품이 쓰여진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즉, 윤동주는 시적 화자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 어두운 시대 현실과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뇌를 표현한 것이다. 밑줄 시작.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뇌. 밑줄 쳤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지식인의, 그렇죠? 네이버 아니에요. 지식인으로서의 그렇죠? 사명에 대한 윤동주 시인의 고민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랬습니까? 자, 물론 윤동주는 이 시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 의지를 내비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당시에 많은 작가가 일제에 동조했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에 비해 윤동주는 이 시에서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라고 말하며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는 우리 문학사에서 가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물론 윤동주는부터 가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다? 윤동주 시의 한계와 문학사적 가치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요 작품하고 정말 잘 이 비평문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시를 선생님이 하나 더 이제 밑에 옆에다 실어놨습니다. 알겠죠? 바로 윤동주 시인이 쓴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요거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 아니니까 선생님이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쉽게 쓰여진 시.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자, 밤비 밑줄 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 밤비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죠. 시간적 배경이 언제다? 밤이죠, 그렇죠? 밤비는 밤에 내리니까 밤비잖아, 그렇지?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한밤중에 깜깜한 밤인데, 그치?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 그죠? 기분이 어때? 찝찝해? 뭔가 좀 되게 차분해지지 않아? 뭔가 좀 푹 가라앉는 느낌. 밤에 깨어있는 적이 없어? 그치? 자, 그래서 이 밤비가 내리면은 바로 뭐다? 화자의 정서, 외로움이나 이런 쓸쓸함 같은 정서를 심화시켜주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동주는 항상 시에서 반성과 성찰을 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바로 뭐다?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혹시 일본 애니메이션 본 적 있어? 일본 애니메이션 안 봐? 오, 일본에 보면은 방에 보면은 이제 방이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방이 방이 이렇게 보면은 방이 이렇게 칸칸이 그래서 뭐 이렇게 칸칸이 져 있단 말이야, 알겠지? 요거를 이제 일본은 약간 그 돗자리 같은 걸 짜가지고 방에다 깔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다다미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다다미 한 장이 이제 그 한 첩이고, 알겠지? 이 다다미가 6장 깔린 방이라서 6첩방이라고 얘기하고, 이 6첩방 다다미 하나의 크기가 바로 0.5평 정도 돼. 그러면 6개 있으니까 3평 정도 되는 거야. 3평이면은 이 교실 한 절반 정도 되려나? 굉장히 좁은 방이잖아, 그치? 그래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화자의 처지가 지금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줄 시작. 육첩방은 남의 나라. 자, 여기서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죠. 첫 번째는 바로 뭐다? 고향을 어떻게 하고 있다? 그렇죠? 떠나 있는 거야. 지금 남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바로 고향을 떠나 타국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현실이라는 거죠. 좁은 방에 있다는 거,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시대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거야, 그렇지? 자, 이어를 봅시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자, 슬픈 천명 밑줄 칩시다. 천명이 무슨 뜻입니까? 천명. 한자에 보면 하늘 천자에 그 명령하다 명자야. 즉 시인은 바로 뭐다? 하늘이 나에게 내린 명령이다. 즉 나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시를 쓰는 것을 운명으로 인식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화자는 이 천명이 어때? 슬프다고 했어. 그렇지? 왜 슬플까? 바로 일제 강점의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시를
쓰는 것 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지식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시를 쓰는 거 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시를 쓰는 게 자기 운명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이거를 슬프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땀내와 사랑내부터 학비 봉투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이러니까 바로 뭐야? 지금 화자는 외국에서 지금 유학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윤동주는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신이 유학하기 위한 이 학비는 바로 뭐야? 부모님이 땀내와 사랑내를 담아서 보내준 거야. 즉, 바로 뭐다?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다음 사랑. 이런 걸 나타내는 소재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자, 대학 노트를 끼고 강의를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대. 그치? 자, 우리가 보통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그치? 자기가 보통 젊은 시절에 배웠던 거, 젊은 시절에 연구했던 거, 이런 걸 가르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최신의 학문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늙은 교수의 강의 밑줄 칩시다. 이것은 사실은 뭘 나타내느냐? 바로 현실과 동떨어진 일종의 관념적 지식을 나타낸다. 책상에서만 연구하는 그런 지식, 시대 현실과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지식만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뭐 이거는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커가는 과정에서 성장 과정에서 헤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반면에 이제 이 동물을 우리 민족이라고 본다면은 일제강점기 때 이제 희생된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봐라. 나는 다만 밑줄 치자.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밑줄 칩시다. 침전이 무슨 뜻이야? 침전. 과학 시간에 한 번 좀 쓰잖아. 침전. 바로 액체에서 고체가 추출돼가지고 바닥에 가라앉는 걸 우리는 침전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침전이라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현실에 안주하는 화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현실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밑줄 칩시다. 이게 바로 자, 성찰의 결과죠.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부끄럽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육척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어요? 그치, 1년의 내용이죠. 근데 순서는 어때? 그치, 바뀌었죠. 앞에는 뭐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육척방은 남의 나라 이랬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육척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요거 연을 묶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1년의 반복과 변주를 사용을 하는 거죠. 반복을 했을 때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변화를 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육척방은 남의 나라. 이러니까 뭐야? 지금 현실을 화자는 긍정으로 봐, 부정으로 봐. 그치? 부정으로 보는데 육척방은 남의 나라 이렇게 끝내니까 뒤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그대로 이어져야 되겠지. 그치? 그런데 육척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이렇게 끝나니까 어때?
는데 하면은 뒤에 내용이 어떻게 이어져야 될 것 같아? 반대로 이어져야 될 것 같지, 그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여기서는 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요 시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오고 아마 이제 이 시와 함께 연계해서도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 시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육척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하면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현실의 재인식이 드러납니다. 알겠습니까? 현실을 다시 인식을 하게 되죠.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자. 등불 동그라미 칩시다. 그렇죠? 등불이라고 하는 건 어둠을 물리치는 거. 그렇지? 바로 일종의 희망. 그렇죠? 혹은 의지, 희생.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왜? 등불은 자기를 태워서 주위를 밝히잖아. 그렇지? 자,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어둠 세모 칩시다. 자, 어둠은 바로 일제 강점의 암울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시대처럼 올 아침 네모 칩시다. 그럼 시대처럼 오는 아침은 뭡니까? 일제강점기니까 이 아침은? 그치, 바로 광복. 독립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동그라미 칩시다. 최후의 나. 이거는 마지막에 있는 나잖아. 그치? 바로 이상적 혹은 본질적 자아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다? 아까 윤동주 길에서 담 저쪽에 있는 나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줄을 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자, 우리가 친구랑 싸웠어. 그치? 그래서 이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딱 일으켜야 돼. 그죠? 그러니까 뭐 손을 내미는 사람은 싸움에 이긴 사람이야, 진 사람이야? 그죠? 이겼으니까 여유가 있어서 손을 내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손을 내미는 존재가 우월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할 때 앞에 나 동그라미 칩시다. 이게 바로 이상적, 본질적 자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나에게 두 번째 나 세모 칩시다. 두 번째 나가 바로 현실적 자아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밑줄 치자. 최초의 악수. 악수를 하는 건 두 자아가 서로 어떻게 했다? 악수. 우리 친구는 언제 악수해? 어렸을 때 하잖아. 둘이 싸우면은 자, 친구 둘이 다 악수해 하잖아. 그치? 바로 뭐다? 두 자아의 화해를 의미하고, 이것은 바로 뭐다? 이상적 자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 즉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딱 시간이 다 됐네요. 그렇죠? 오늘 한 것 중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업을 해서 이해가 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반드시 복습도 필요하고 문제도 풀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풀 때는 무조건 스스로 먼저 풀어보고, 그다음 채점할 때 절대 답 체크하지 마세요. 알겠죠? 채점할 때 맞다 틀리다만 표시한 다음에 먼저 스스로 고쳐보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스스로 고쳐봤는데 이때도 또 틀렸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답지를 한번 봐도 되고, 근데 그렇게 봐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질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공부할 때 꼭 답지 보고 바로 답 체크해버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반드시 왜 선지가 맞는지 틀린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맞은 문제라도, 왜 우리 문제 맞췄어도 이런 경우 있잖아. 국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왠지 이거랑 헷갈리는데 그냥 이게 답인 것 같아서 그냥 이거 찍었어.
그래서 일종의 한 반쯤 찍어서 맞추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반드시 맞췄다고 해도 오답해야 돼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똑같은 문제가 다음에 나오면 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오답을 해보면서 왜 이 선지가 답이 되고 저 선지는 답이 안 되는지를 꼭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은 문제 푸는 시간보다 오답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것도 유념을 하면서 오답을 하면은 아마 기말 때는 100점도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